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하단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도 있고 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질문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점검합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네요. 29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217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수 안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일단 대외적인 환경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중국 PMI 잘 나왔고요. 미국 쪽도 지금 금리 인하 압박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전에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본 대로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현재도 2170포인트 부근에서 공방벌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부상거리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 전주체 사고 개인이 3,804억 원이나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37.39포인트 코스닥도 급등세 유지를 합니다. 1%대까지 상승 흐름 키워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730부터 737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일단 외국인은 115억 원 팔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끌어줍니다. 645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전주체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497억 원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32원 20전대 움직이면서 지금 오늘은 달러가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장후반으로 갈수록 더 좀 강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어떤 좀 수급적인 면으로 좀 편안하게 장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의 높은 상승세가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롱 인보다 사태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메디톡스나 다른 여러 바이오 종목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력을 계속 갖고 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도 플러스 상태로 마친 상태에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편안한 분위기는 장 후반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FMC 회의 이후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전세 금융시장 지배했던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주 초반에 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약하고 약해질 가능성이 거의 좀 없는 것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오늘 중국 경제 지표 좋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상승세를 크게 갖고 가고 있는데 우선 올해 5월부터 6월경에 중국에서 보톡스 판매 허가를 받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보톡스 수출 회복세에 맞물려서 실적 증가세가 2020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2017년에 중국에서 보톡스 제품이죠. 이 뉴로녹스의 일단 3상을 마치고 작년 2월에 중국 국가의 생물의약품 허가를 신청했는데 보통 허가에 걸리는 기간 1년 정도 고려한다면 올해 2분기부터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최대 77만 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메디톡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일섭 소장부터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 패키지입니다. 오늘 그 하루 종일 뉴스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와 관련된 이슈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시로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형마트나 이런 백화점들의 아마 기자분들이 가셔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뭐 눈에 띄는 기사가 바나나는 속비닐 안 돼요, 고객님. 뭐 이런 타이틀을 단 기사였는데요. 바나나는 속비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닐 금지했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는 원래 그 종량제 봉투라던가 뭐 장바구니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대에서 전반적인 그 뭐 큰 비닐을 사용하는 건 이제 다들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속비닐 있죠. 야채나 청각 코너, 수상 코너에 가보면 롤로 말린 롤비닐 있는데 그걸 뜯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포장해서 뭐 셀프로 중량을 달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셀프로 달고 그거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면 계산원이 제지를 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업체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더라도 벌금은 이제 업주가 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라던가 두부 이렇게 으깨져서 뭐 터지는 것만 되는데 고객들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바나나도 으깨지면 터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계속 속비닐을 이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객들은 아니다 이게 무슨 뭐 그렇게 가리면 눌러서 안 터지는 게 어딨냐 과일 사과도 눌러서 힘센 사람 터트려 버릴 텐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왜 나왔냐? 한국 패키지가 지금 이제 그 카톤팩 포장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최상위권 업체입니다. 이제 카톤팩은 뭐냐면 우유 종이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차차 이런 비닐 사용 금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에서도 비닐을 덜 생산하게 될 거고 비닐 생산 대신에 차라리 이제 뭐 종이팩으로 된 걸 생산하고 종이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지금 한국 패키지가 6%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121.31%의 급등이 있었고요. 2018년에도 26%의 상승이 있었고요. 2019년에 다시 밑에서 지금 4개월째 이번 달은 지금 오늘이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게 봉이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양봉이에요. 1, 2, 3, 4월 달까지 다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무서운 기술을 일단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00원대 마디 지수대와 2018년의 고점이 이제 중첩돼서 지나가고 있고요. 2017년의 고점은 이제 6,000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매물벽으로 다가서기 시작해서 매물의 압박을 느끼는 나머지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그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일단은 오늘 첫날 비닐 사용 금지 첫날이기 때문에
제일 강한 때가 이제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장기적으로 매물벽을 뚫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지금 일단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손절가 3,0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상장한 지가 이틀 됐네요. 그렇죠? 이틀 됐고 오늘 이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날에 급등을 했다가 눌렸어요. 이제 그다음 둘째 날에 여기서 완전히 더 밀려가서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상 그렇습니다. 아모텍이 이제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장외에서 이제 들어온 다음에 공모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모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날 팔아도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공모가 경쟁률이 보통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공모할 때 공모를 별로 못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공모가가 9,900원이었습니다. 뭐 바이오주들만큼은 뭐 그렇게 뜨겁게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왜냐면 공모가가 9,900원인데 지금 그 상장했을 날 당시에 저가 9,990원. 공모가 가까이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바이오주들 중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은 이미 첫날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여기 확정 공모가가 9,900원으로 됐었고 공모 밴드가 8,800원에서 9,900원이었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기관 청약 경쟁률이 164.22대 1 나왔네요. 근데 막 지금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주들 막 700대 800대 1 나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밴드 상단 초과해서 그 공모가가 결정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공모가가 별로 낮게 산정이 된 거고 경쟁률도 바이오주들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바이오주가 이제 너무 뜨겁게 대비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공모가가 너무 높았고 그 상장일 날도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지금 너무 높게 이른바 이제 계약금을 받은 거죠. 너무 높게 계약금을 받고 대비를 했는데 그만큼의 성적을 못 보여주니까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선수에 대한 인식이 쟤는 뭐 저만큼은 할 것 같은데 뭐 개막전부터 막 연타석 홈런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네?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눈높이가 높으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건 뜨거웠나? 계약금을 너무 많이 받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고 낮게 시작하면 오히려 올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외시장에서 뜨거웠다가도 상장하는 건사가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있고 장외시장에서 되게 낮게 돼서 공모가 밴드 하단을 하회하는 공모가로 결정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계속 달리는 경우도 생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아모그린텍은 이틀 정도 됐는데 이틀째 일단 갭 상승으로 오늘 아침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갭 상승으로 어제 종가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200원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1,4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에 비해서 250원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서 어제의 고가까지 한번 뚫고 12,400원을 기록했다가 지금 밀려있는 상태지만 일단 갭 상승한 부분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일 흘러가면 좀 더 확실해질 텐데 일단은 첫날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이 정도 상승했다는 거. 왜냐면 공모 경쟁률이 아까 뭐 바이오주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뭐 그 공모가가 뭐 바이오주 밴드 상단 상회한 것보다는 밴드 상단으로 그냥 딱 맞춰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열기가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모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9,900원에 받았으면은 그래도 지금 12,400원. 그래도 주당 3,000원 이득이니까 팔고 싶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매물을 이겨내고 요 정도 이틀째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이튿날부터 개파라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쭈구장창 밀리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오늘 일단 상승이 좋다. 그리고 보면은 뭐 바이오주들이 너무 뜨겁고 그게 뭐 이슈가 많이 돼서 그렇지 지금 아모그린텍의 내용도 지금
지금 이슈되기에는 충분한 쪽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5세대 이동통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다 나왔네요. 그쵸? 최근에 이게 바이오 제외하고 우리가 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우는 것들 뭐 타이틀 다 나왔어요. 그쵸? 전기차, 5G, ESS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다 나오냐? 여기에 기술을 다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효율 자동 부품이 방열 솔루션을 공급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BYD, 테슬라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2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 폰 지금 막 출시되고 있죠. 갤럭시 폴드랑 이런 것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렉서블 배터리, 그다음에 좀 이제 미세먼지, 이 어디 얽히기가 굉장히 좋은 쪽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뭐 하나 얽히면은 갈만한 것들이 다 걸쳐 있어요. 맞죠? 지금 전기차도 있지, 플렉서블 폴더폰 관련주로도 얽힐 수 있지, 미세먼지 제거 벤트, 차량용 공기청정기예요. 이거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 혹은 폴더폰 관련주, 혹은 전기차 관련주, 혹은 5G 관련주, 어딘가에 지금 다 얽힐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끼가 있다. 일단 끼가 많고 바이오주에 비해서는 뜨거운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신규 상장주를 한번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틀째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3, 4일 거래일의 흐름을 보고 한번 달려들어도 지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M+입니다. 자, M+는 흐름이 지금 최근에 좋아요.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신규 상장주들만 노려서 투자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조건 신생주만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겠지만, M+는 일단 2018년 3월 달에 그 상장일날 당시 가격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찍고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한 단계 내려와 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그쵸? 여기서 실패해서 여기를 뚫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뚫고 한 단계 내려와 버리니까 오히려 저점을 붕괴시켜 버렸어요. 근데 저점을 붕괴시켜 버려서 나쁜 게 아닌 게 바로 만회를 했습니다. 금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형성한 뒤에 박스권 하단부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로는요.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또 그래요. 바이오주 워낙에 항암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항암이 워낙 그렇잖아요. 암 정복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크고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굉장히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좀 잘 봐줘요. 바이오주들을 되게 잘 봐주는 편이에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바이오주가 실적이 안 나와도 기대감이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많이 쳐주는 경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그러지면 이제 그만큼 또 무너지는 것도 크죠.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바이오주를 투자하시는 것들인데, 지금 뭐 바이오주에 밀리지 않습니다. 아까 뭐 아모그린텍이 전기체 5G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거였는데, M+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2차 전지에 특화되어 있고 매출이 중국 비중이 80%예요. 아까 아모그린텍도 중국 BYD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 BYD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 완성차도 만들어요. 그래서 BYD와 테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고, BYD는 워렌 버핏이 지분까지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망한 그 회사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M+가 매출이 중국 비중의 80%란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2차 전지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M+ 바로 수혜가 온다. 거기다가 또 수소차에도 얽혀 있어요. 2012년 수소 전기차용 조립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고 2014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제조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자, 이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레퍼런스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뭐 수소차 관련주 쭉 봐왔고, 미세먼지 테마주까지 저와 함께 테마를 쭉 봐왔잖아요. 계속. 근데 테마의 그 탄생과 뭐 그 수그러드는 그 과정을 다 함께 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를 주로 VS로 다루는 어떤 기사들이 많아졌어요. 전기차가 뜨면 수소차가 죽고, 수소차가 뜨면 전기차가 죽고, 댓글도 전기차와 수소차 그 찬반론자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전기차를 미는 사람들은 수소차를 엄청 욕하고 안 될
거를 정부에서 그냥 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수소차를 미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그거는 진정한 친환경이라고 또 밀고 있어요. 전기차 쪽에서는 또 수소차가 뭐 진정한 친환경 아니라고 하고 있고, 따져보면. 근데 어쨌든 싸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같이 달리는 미래가 가장 합리적이고 확률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VS로 어느 하나가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느 하나가 그러면 망하는 거를 가정하더라도 M+ 같이 이렇게 양쪽에 걸쳐 있는 거는 어디든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는 전기차에 관련돼 있고, 수소차 제조 장비를, 그 조립 장비를 현대자동차로 납품했던 이력. 그럼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키운다고 하면 조립 장비, 그러니까 이제 납품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납품했던 이력을 갖고 있으면 계속 그 회사와 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M+는 이쪽 양쪽에 다 걸쳐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한 중단부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거기서 이제 더 간다고 하면 2018년 3월 달에 뚫지 못했던 35,000원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S&P 월드입니다. 자, S&P 월드를 자주 가져오고 있죠. 지금 그 위지윅 스튜디오도 자주 가져오고 있고, 왜냐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단식 상승이에요. 위지윅 스튜디오, S&P 월드. 오늘도 3.86% 오르는데, 색조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쿠션 제품 함침용 스펀지, 이거 제조한다고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자, 새로운 소식이 생겼어요. 이게 곧 사명이 변경됩니다. 블러썸 MNC. 이게 뭐냐, 블러썸 하니까 지금 벌써 진해 군항제는 난리가 났던데, 자, 블러썸의 계절이 왔네. 블러썸 미디어 앤 코스메틱.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 분명 화장품 회사였는데 코스메틱이었는데 앞에 블러썸 미디어가 붙었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어요. 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 뭘 추가했냐면, 영화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유통, 이거를 사업 목적에 추가했고요. 또 지식 재산권 관리, 라이센스 업 등 엔터 관련 사업, 이걸 목적 추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러썸 MNC, 이게 왜 나왔냐면 뒤에 C는 코스메틱인데 앞에 M 미디어, 이게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에 배우 송중기 씨와 박보검이 소속되어 있다. 아, 세죠 지금. 박보검, 송중기는 셉니다. 지금 거의 뭐 청춘 스타의 투톱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너무 강력하잖아요. 지금 잘생긴 배우들 중에. 그 차태현 씨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차태현 씨는 지금 물론 1박 2일에서도 물러나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전까지 천만 배우였고, 그쵸? 신과 함께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배우 라인을 갖춘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S&P 월드가 지금 화장품 사업에서 이 미디어 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사명까지 변경을 해서 확실하게 어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화장품 쪽 얘기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의 기대감, 여기까지 추가가 되면서 22,000원을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소식까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승의 어떤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P 월드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등장했습니다.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자, 유틸렉스도 또 자주 가져왔는데 또 지금 계속 꾸준합니다. 그 위지윅 스튜디오랑 비슷해요. 상장하고 나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올라갈 때는 고점을 뚫고 싶을 때는 갭상승으로 뚫어버리는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내려왔지만 다시 상승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이중항체, 하나의 단백질, 그리고 하나의 단백질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지금 이중항체를 구성해서 암을 죽이는 지금 그런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일 항체는 하나의 항원만 타깃을 가능한데, 타깃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중항체는 구조적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항원을 타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항체를 가지고 뭘 하냐면 면역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면역항암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화학항암제 1세대, 그리고 표적항암제 2세대, 그 다음 면역항암제.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 중에 가장 진화된 항암제예요. 스스로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내성도 없고, 그렇다고 정상세포를 죽이지도 않고, 표적 항암제보다 더 발달된 것이에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지금 다들 노리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를 최대한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어떤 다국적 제약사의 그 바이오 그 항암제들이 있어요. 항암제들이 면역 항암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기술력을 결합해가지고 병용 투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 논문이나 자료 결과,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그럼 다국적 제약사에서 만족을 하면 그걸 사가요. 그럼 유틸렉스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큰 돈을 받고 그걸로 또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러 가는 거죠. 지금 반응률이 15% 20%밖에 안 된다는 한계는 있는데 그래서 단일 항체 대비해서 높은 결합량과 반응률을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중 항체 기반의 치료제 이게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중 항체 기반의 치료제 요거를 다국적 제약사의 어떤 면역 항암제와 결합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속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틸렉스 거를 곧 기술을 수출을 한다는 뉴스가 터지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래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이오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금 얘기를 했지만 항상 불안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죠, 다들. 지금 이 유틸렉스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뭐 이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그런 터진 것을 기대하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이오주를 투자하실 때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신다는 걸 자신이 아시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자신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너무 회사에서 IR 자료를 내는 것에 장밋빛 환상은 가지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11만 원, 목표가 15만 원입니다. 네. 한국 패키지부터 유틸렉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의류업체인 한세실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어쨌든 임박하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피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 작년 4분기부터 OEM 업체의 저가 수주 경쟁 완화 그리고 수주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의 흑자 전환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주요 바이어들의 발주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 그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자라 그리고 H&M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미국 매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광고 문구 보시면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한세실업 옷을 입습니다. 이런 카피를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3명 중에 1명을 2명으로 바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한세실업의 입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한 45에서 50원 이상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수에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적으로 봐도 추세를 타고 우상향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8,350원 정도인데 금일 종가 부근에서 추세를 그러니까 달리는 발에 이제 올라타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26,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가스입니다. 미세먼지 3법이 의결이 됐죠.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도 그 LPG 차량에 대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렌터카라든지 장애인 등에게만 이제 LPG 차량이 허용이 됐고, 또 5년 이상 중고차에만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도 다 없어졌어요. LPG 같은 경우 휘발유나 경유차 대비해서 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량이 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00만 대 정도로 그 전체 차량의 10%가 안 되는데요. 앞으로 LPG에 대한 수요가 LPG 차량 증가에 따라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LPG 유통업체인 SK가스라든지 아니면 이원 같은 가스 유통업체들은 꾸준히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상반기 내에 이제 그 LPG 공급 가격이 아마 이달보다 킬로그램당 한 50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상승과 유가 반등에 따른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LPG 차량 규제 해제 후에 이제 바로 요금 인하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시킨 이후에 좀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인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SK가스에는 수혜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3월 한 중순 정도에 급등한 이후에 약간 눌리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옆으로 돌려 세우는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 이후에는 아마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금일 종가 부근 한 9만 원 초반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정고점 9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손절가는 한 8만 8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을 보겠습니다. 의약품 제조 판매업체죠. 대표 제품은 그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부, 위장벽 치료제인 갤포스 M입니다. 그 고혈압약 카나부 패밀리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카나부 패밀리는 그 카나부 외 3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듀카부의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그 고혈압에 이제 처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원가율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이익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죠. 영업이익 250억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했고요. 이 보령제약의 자회사가 이제 바이젠셀인데 이 바이젠셀은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악성 종양의 림프종에 대해서 국내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2022년에 임상 완료와 조건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이젠셀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그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아마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바이젠셀의 지분 가치를 또 보령제약이 받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3월 달에 급등 이후에 약간 눌리고 있는데 이게 좀 수렴형인 것 같아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수렴형인데 수렴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쪽으로든 발산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약주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눌려 있는데 제약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큰 폭의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 12,100원 정도 금일 종가 이제 매수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한 13,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를 설계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을 삼성과 LG 등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 상대적으로 약한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한 모습들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사업과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 그 모든 전자제품에 1개 이상 적용이 되는 사실상의 그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조 정도로 큽니다. 매년 5에서 10% 정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그 IT 제품이 소품종 다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으로 이제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 부품 생산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는 자체적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칩 설계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도 20%대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약간의 눌림인데 이제 기관의 수급이 요즘 들어 약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500원대에서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6,500원. 이게 상승 이후에 좀 눌릴 수 있는 종목이어서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NX입니다. NX는 주방 가구 제조업체이고요.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베트남에 그 대규모 공장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해외 유통망을 확보해서 그 수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인테리어 가구라든지 정수기 렌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시장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업황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국내 리모델링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진규 신임 회장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 경영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가치 재구축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외형 성장을 꾸준하게 좀 꽤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진이 높은 그 빌트인 가구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 레벨을 한 단계 올려놓은 이후에 1600군데에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변동성이 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눌림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이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3월 중순과 말의 고점 한 1,800원 정도까지 단기로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5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X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번에 신 소장님은 웰크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그냥 약간 주춤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다시 출발을 하는 게 이제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1등주들 있죠. 1등 선도주들이 지금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위닉스는 3만 원대 벽을 깨지 않았고 지금 3.9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4% 지금 넘었네요. 4.11. 지금 크린앤사이언스는 3만 원을 갖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위닉스가 1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일단 오늘 상승폭도 그렇고 3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동시에 뚫었다가 지금 그 내려왔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위닉스는 지금 3만 원을 점령했고요. 크린앤사이언스는 3만 원을 점령하지 못하고 밀려 있어요. 지금 27,000원대. 위닉스가 1등주. 이게 또 후반기에 치열해지거든요. 지금 위닉스가 지금 1등이고 크린앤사이언스 그다음 하츠가 또 갑니다. 그리고 웰크로는 이제 후발주죠. 지금 이제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하츠는 2018년도의 고점을 다 뚫어놓고 지금 쉬었다가 다시 가고 있는 거고 웰크로는 2018년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후발로 갔어요. 그렇죠? 2018년 6월달 가격이 7,420원. 아까 아직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하츠가 지금 다시 가고 나서 그 다음 턴에서 돌아오겠죠. 웰크로는. 대신에 지금 1등주가 지금 다시 아직 끝나지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 3, 4 뭐 그리고 후발주까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오는 과정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소식이 미세먼지가 또 세져서 뭐 벚꽃 축제를 망쳤다. 이런 소식까지 만약 더해지면 1등주의 힘은 더 강해지고 그럼 시간은 더 벌어지고 웰크로 같은 후속주가 움직일 타이밍도 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기다려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웰크론에 이어지는 오늘의 종목은 어떤 네, 종목이죠? 오늘 S&P 월드입니다. S&P 월드가 지금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주로 계속 소개를 드리면서 꾸준히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사명까지 변경했다. 솔직히 사명 변경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직원이 싹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질이 다 바뀌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액면 분할이라던가 사명 변경 이렇게 회사의 뭐 본질적인 가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도 상승세에서 그게 나오게 되면 촉매제가 돼요. 액면 분할도 상승세에서 나오면 촉매제가 돼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찍고 오르는 W자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 삼성전자는 쌍봉을 찍고 내리는데 액면 분할 소식이 나와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기에 있을 때 소식이 나오느냐 하락기에 있을 때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S&P 월드는 지금 상승기에 있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약간 이게 뭔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뭐 잘 된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 더 나간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은 영향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급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아마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 추천주로 한번 S&P 월드를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월드 많이 올라왔지만 사명도 변경을 했고요. 급등이 나올 지금 모양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를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결과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장에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수요일장까지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상향을 보였다가 이제 목요일장에 시장이 꺾일 때 이제 약간 하락을 보였고 금요일장에 시장 반등할 때 밑골이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의 좀 횡보세로 들어가면서 동시효과에 진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60일 이평선의 지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60일 이평선은 2월 중순 들어서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급등했었던 가격이 저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손절가를 1,500원 정도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1,500원 손절가로 조정을 한번 하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1,8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가 좋아요.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의 눌림을 보여준 이후에 재반등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조정해 드리니까 변경된 가격 전략 참고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그 NX입니다. NX 같은 경우 가구업체라서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고 국내보다는 해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해외 수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될 만한 이유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 1,55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 코스닥에서 지금 상승률 1위가 데일리 블록체인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6위에 한류 AI 센터가 19.76%. 근데 이게 그 왜 지금 급등을 하냐면 지금 황우석 박사가 복귀설이 나오면서 회동을 같이 데일리 블록체인과 한류 AI 센터의 임원들과 가졌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했는데 뭐 바이오 업종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줄기세포의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지금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가 중단이 되었던 이제 그분이 복귀한다는 소식을 급등했는데 사실 이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블록체인과 AI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회동을 했다는 소식에 이제 얽혀서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의 특징이지만 이걸 뭐 추격 매수한다던가 이런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은 시장에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오늘 특징 종목으로 이제 아난티를 뽑았는데요. 뭐 아난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협주가 전체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세먼지주가 약간 흔들릴 때 경협주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얘기가 잘 된다면은 분명히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 위치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경협주가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미 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고점 대비 30%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는 왔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 테마주가 강한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테마주가 강한 시장에서는 테마주끼리도 순환매를 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인화 관련주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경협주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경협주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협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8054번님의 홈캐스트입니다. 5,500원의 비중이 40%.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도 황우석 박사 관련주로 예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아닙니까? 네, 지금 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영상, 음향,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통신업종에 관련된 그 업체인데 계속 좀 이상한 구설수로 얽혀가지고 오르는 종목이죠. 구설수라고는 하긴 그렇고 자기 본업과 상관없이 얽혀서. 근데 지금 본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좀 하락적으로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되나? 2016년에 매출액이 1,200억이 나오던 회사가 어떻게 2년 만에 매출액이 200억이 됐나요? 매출액이 6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그 사세가 기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이오주도 아닌데, 그렇죠? 바이오주는 이게 재무제표가 다 빨개도, 그렇죠? 어떤 기술 특례 상장이라던가 이런 제도를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상장이 이미 그 코스피, 코스닥에 올라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지만 향후에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파이프라인의 그 가치를 줘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바이오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본업인 캐시카우가 이제 망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업인 캐시카우가 망가지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아까 실적도 보셔서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보면은 그게 두 개 중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버리거든요. 이거 시너지가 아니라 뭐 반대로 해석해야 되네. 폼캐스트가 지금 이 향후 지금 어떻게 될지 확률적으로 따질 거는 지금 과거를 보면 되는데, 과거에 항상 다져왔던 그 정말 이제 마지막 라인이 있어요. 지금 거기 마지막 라인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붕괴되면, 근데 이제 붕괴될 확률이 조금 더 처지는 게 뭐냐면,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게,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스냅샷으로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게,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쉬고 있는 거랑 급락해서 쉬고 있는 거는 요 부분만 보면 똑같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보면 거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급락을 하고 있는데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추가 폭락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그 지지했던 그 라인이 만약 붕괴되는 순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추격 매도를 하게 돼요. 왜냐면 믿고 있던 저점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는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따라서 추격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점이 붕괴될 때는 언더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붕괴되면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68포인트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170선까지 오늘 터치를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160 갭상승 출발을 일단 해서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 2171포인트대까지 급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오늘 쌍끌이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주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사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4,2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일단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네요. 3.1%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여주면서 1% 내외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가 오랜만에 5%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 나왔고, 신한지주가 오늘 금융주들 역시 4%가 넘게 급등합니다. LG생건만 지금 살짝 멈춰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36포인트대입니다. 1%대의 급등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730 역시나 소폭 상승 출발해서 737까지 오늘 터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코스닥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56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646억 원 사주는데 전주체가 사고 있었는데 지금 투신이 1억 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566억 원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그리고 기관 수급 동향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총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을 거의 내줬습니다. 지금 0.15%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CJENM이 2% 내외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네요. 신라젠, 보합에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 빠지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장 후반에 6만 원 다시 회복을 하고 바이로메드 1.64% 조정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그나마 잘 버팁니다. 2.19% 올라가고 HLB,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잘 달립니다. 펄어비스만 조정이 나오는데 HLB도 지금 하락에서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8만 원대에서 다시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코스닥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1%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좋은 분위기 가운데 시장 흐름을 여쭤볼 텐데요. 그 와중에 지금 인모사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여쭤볼까요? 네. 바이오주들을 투자할 때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이오주,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걸로 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분들은 정말 그냥 감안조차 안 하지만 정말 주위 사람이 이제 너무 바이오주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니까 들여다보다가 나도 할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했을 때 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되게 후한 점수를 주는 시대고,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 파이프라인이 터질 것을 예상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굉장히 높게 줘서, 그래서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후한 점수를 주니까 그거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다. 내 위험성은 스스로 이제 본인이 투자에 대한 그런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태를.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이제 사라 그래서 되게 좋다 그래서 그냥 샀던 사람들은 좀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오주들을 할 때는 일단 신약이 개발돼서 완료가 돼서 세상에 나오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바이오 벤처 회사들 제가 여러 개 설명해 드렸는데 유틸렉스나 이런 것도 다 임상 1상에서 2상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의 목적은 임상 3상 신약 개발까지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투입하고 이 돈이 없어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그래서 비싼 돈을 받고 다국적 제약사에 판매하는 거예요. 임상 1, 2상 단계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여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그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다양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몇 개로 한정돼 있고 거기에 명운을 걸 정도로 비중이 큰 것들은 만약 그게 어그러졌을 때는 그 전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만큼 무너져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매겨주는 만큼 이성적으로도 그 환상이 무너졌을 때 그적인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쪽에 항상 두면서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 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하루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인보사 사태로 바라본 그 코롱 그룹주나 사실 인보사 사태가 오늘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이게 또 며칠 갈 것이냐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할 부분인데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사실 해명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세포의 명칭이 바뀐 부분이어서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실제로 이게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어요. 근데 뭐 이게 특별한 악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어가 신청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의 급락은 진정된다라고도 보여지고 다만 그동안 제약주의 악재가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도 그렇고 한미약품의 뭐 기술 반환 이슈도 그렇고 실적 쇼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악재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하한가를 보면 잔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금 69만 주가 쌓여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29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하한가에 갈 가능성이 일단은 많은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한가에 내놔봤자 안 팔리고 팔린다고 해도 팔린 가격보다 위에서 주가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을 내놓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거래가 재개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하한가 잔량으로 봐서는 내일도 이제 급락이 일단 불가피합니다. 저가 매수는 기다리시는 게 맞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하한가가 풀릴 때 대응하는 쪽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조금 살아나는 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T 대형주가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낙폭과대 대형주가 웬만해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셨던 분이라면 코스닥 시장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형주 중에서 낙폭과대 대형주 그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 IT 섹터라든지 화학 섹터, 철강 섹터 이런 종목군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는 않지만 현재 위치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보사 사태부터 현재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바라볼 만한 업종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9%나 올라가면서 2168.2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1.03% 올라가면서 736.8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리합니다. 1원 40전 내리며 1133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지속했고요. 오늘 수급의 특징은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사실은 매도를 했어요. 근데 11시 좀 넘어가면서 매수를 전환을 했고요. 520억 정도 매수를 합니다. 이 모습은 항상 과거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갔던 패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관들이요. 모든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2,500억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1,830억을 매수합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52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요 근래 매수를 많이 했던 금융투자는 별로 매수를 안 하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5,200억을 매수합니다.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의미를 부여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모습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나라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이 뉴욕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언급이 시장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레리 커들러라는 국가경제위원장이요, 금리 인하를 언급합니다. 이제 제롬 파웰이 그 바톤을 받는 상황이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미국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언급했던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때 처음으로 정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더라도 몇 pp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레리 커들러 같은 경우는 50pp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가 대놓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와서 캔들이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캔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게 코스피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아직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따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 예전에 이 지점까지 올랐었어요. 이렇게요. 올랐었다가 여기 녹색선이 올랐었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이 딱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시간차가 2주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연준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드 커브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둔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완전히 지표가 꺾이는 모습. 예를 들어서 고용이 여러 번 하락해서 문제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해야 움직입니다. 근데 과거에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요, 지수가 14,900이었어요. 그때 대비로 지금 거의 11,000포인트가 더 올랐어요. 11,000포인트 올랐는데 지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금리 인하를 할까요?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결국 연준은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의 이 시그널을 시장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화를 시장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시장 투심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 인하한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는데 금리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며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투심이 깨진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위치는 주가로 굉장히 의외의 자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 기준선 위로 올라섰어요. 61선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구름 양운하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굉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봉의 모습이긴 한데요. 월봉으로 보면 갈 수 있는 곳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맥스로 갈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지난달에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월봉상으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나오는지를 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헤드앤숄더나 만들어주고 끝났어요. 이달에 아랫꼬리를 메워줄지 위로 양봉이 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양봉이 쓴다면 갈 수 있는 공간은 추세 연장선까지 외에는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러면 결국 헤드앤숄더냐 연장선까지 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야지 추세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는 주가 빠지고 정말 원치 않는다. 그만큼 주가에 예민한 트럼프가 시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리에 대한 이슈도 정부에서 나온 걸 봤을 때는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은 아마도 거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금리 인상을 주창했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모습을 본다면 정부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연준 의원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표의 변화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제가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 한 2%가 나오던지 아래로 내려와서 윗꼬리가 길어지는 비석형 캔들이 나올지 이걸 보라고 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4개월 만에 반짝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계속해서 중국 경기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잘못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표라는 것은 3번 정도 연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반짝 반등했다가 이제 100% 밀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중국이 지금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다시 한번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경기 부양이 실제로 금리 인하 쪽에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준율이나 다른 부양책은 다 썼어요. 근데 금리 인하 카드는 쓰지 않은 상태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뭘까요? 제조업 지수가 4개월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무역 분쟁에서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나요?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실 제조업 지수라든가 기타 지표가 개선되는 걸 100%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이 마무리돼도 이때까지 기간 동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 어설픈 지표의 반등을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2월달이죠. 2월달 양봉만 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4월 초가 되면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이 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양책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냐면 3,247.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식 기술로 3,247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뜹니다. 이쪽을 뚫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뚫릴지 안 뚫릴지 봐야 될 것 같고 하단선으로는 요 61선, 60월선인 3,067포인트. 요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3,067이 안 깨지거나 3,240 정도가 돌파되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와야만 진짜일 거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개선됐지만 무역 분쟁이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거, 또 마무리가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 오늘 양봉 세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60일선 값이었습니다. 2,153포인트.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은 51포인트였는데요. 우상향하는 60일선 때문에 53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로요. 딱 뛰어서 올랐었어요. 2,153. 그러니까 누군가가 60일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60일선을 안 깨트려야 된다. 그러니까 60일선을 안 깨트리는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와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것 같고요. 만약에 60일선이 깨트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상승은 슈팅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2, 3일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S팬이 캔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뚫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뚫리지 않는다면 방향성 손해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양원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요철이라고 합니다. 이 요철 부분에서 항상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요철이 나오는 시간이 약 3, 4일 정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정이 없어야 되고 그 사이에 올라가야 됩니다. 조정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피곤한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특히 후행스팬이 캔들과 여기는 마주했었는데 지금은 공간을 약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은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가 시장 관전 포인트죠.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더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피곤한 양상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보시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요, 지수가 올라오는데도 1133원 70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원달러가 안 빠져요. 원달러가 1110원대 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위험자산이 국내 주식시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출이 약 8%가 줄어든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원달러와 또 이 주가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양봉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아랫꼬리가 생긴 주봉을 만들었는데 양봉이 나와요. 만약에 코스닥에 살고자 한다면 이번 주에 양봉이 아주 커져서요, 752 정도까지는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 못 간다면 결국 슈팅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